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것이 이제 저항의 직렬 연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자,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총 이제 세 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다시 좀 해보면, 자,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자, 등가 저항. 이제 직렬 연결의 등가 저항은 우리가 단순 합으로서 이제 구할 수 있다. 단순 합으로서 이제 등가 저항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류는, 그러니까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하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전류는 동일한데 이제 전압은 어떻게 되냐는 건데, 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저항에 인가되는 혹은 걸려 있는 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저항의 직렬 연결을 대한 이제 간략한 정리입니다. 정리이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 하면 오늘은 이제 저항의 병렬 연결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과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써 있는 이 순서대로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그럼 직렬 연결에서는 이제 단순 합으로 구한다고 하면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그 등가 저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류는 이제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동일했었는데 병렬 연결에서도 과연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전압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에 비례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할 얘기가 자, 이제 A라는 회로가 이제 여기 그려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A라는 회로가 이제 그려져 있고, 이 A라는 회로에서 우리가 전류원이 하나 존재하죠. 전류원이 하나 존재하고, 자, 그 전류원에서 전류가 지금 나갑니다. 이 방향으로 전류 I만큼이 나가고 있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이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위쪽에 존재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도선만 존재하고 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이걸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쪽을 그냥 하나의 노드 A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고 지금 밑에 쪽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선만 존재하고 저항이 존재하지 않죠. 뭐 저항뿐만 아니라 모두 소자가 없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것을 B라고 표현했을 때 이 B에 해당하는 것도 그냥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항의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병렬 연결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고 그 노드를 한쪽 노드에서, 그러니까 A라는 노드에서 B라는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자, 이 각각의 길 혹은 소자들은 우리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A라는 노드와 B라는 노드가 서로 지금 마주보고 있죠. 한 쌍의 노드가 마주보고 있는 거고, 그 한 쌍의 노드 사이에 갈 수 있는 길이 총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길이 있는 거고, 그 중에 지금 R1, R2, R3에 해당하는 것들은 병렬 연결되어 있는 저항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위쪽에 A라는 노드가 있고 우리가 KCL을 적용할 거예요. 이제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을 적용할 건데, 자, 위쪽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 일단 I가 있는 겁니다. I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나오는 전류가 총 3개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 화살표 방향이 아래쪽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I1에 해당되는 거가 지금 노드 A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고, I2도 마찬가지로 노드 A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고, i3도 지금 마찬가지로 노드 A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전류 하나가 있는데 그 값이 i고, 나오는 전류 총 3개 있는데 i1, i2, i3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각각을 더한 값이 동일하다라는 게 이제 KCL의 첫 번째, 아닙니다. 마지막 정의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면 지금 여기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제 식과 같이 정의가 될 거고요. 자, 들어가는 전류의 합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나오는 전류의 합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I1, I2, I3를 저항과 전압의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저항의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총 세 가지의 이제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요 저항의 직렬 연결과 같은 그러니까 요 저항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R1, R2, R3의 지금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고,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전압, V라고 하는 것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전압 같은 경우는 예, 동일합니다. 자,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동일했습니다.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했는데 병렬 연결에서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압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R1이라고 하는 저항에도 지금 V만큼의 전압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여기 V가 걸려 있는 거고요. R2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서 전압 V, 지금 R3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V만큼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지금 이 저항에 흐르는 전압을 우리가 지금 알았기 때문에 전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I1에 해당되는 값이 결국은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R1분의 V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I2에 해당되는 값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2분의 V. 자, I3에 해당되는 값이 R3분의 V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전압 V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것처럼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지금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의 전체에 괄호 열고 이제 괄호 열고 닫고 V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A와 이제 B가 이제 동일하게 만들고 싶은 거고요. 자, B의 회로를 보겠습니다. B의 회로를 보게 되면 지금 전류원이 존재하고 전류 I가 지금 요 전류원에 의해서 공급되죠. 자, 전류 I가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급되고 있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 것이 혹은 마디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소자와 소자 사이에 존재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류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자가 있고 지금 저항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자가 있고 그 사이에 점이 존재하는 거죠. 자, 여기에 그냥 노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위쪽에 있는 노드를 뭐 이제 C라고 합시다. C라고 하면 C라고 하는 노드에 들어가는 전류가 I인 거죠. 전류원에 의해서 들어간 전류 I,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전류가 하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여기가 지금 I, 뭐 R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저항 RP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V만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양단에 걸린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V니까 자, I 뭐 R이라고 하는 값은 RP분의 V에 해당되는 값을 갖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는 전류의 합 I는 R 값과 같을 텐데 그 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여기서 지금 요 B의 식에서의 이제 KCL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KCL을 지금 정리해 쓴 것이 이렇고요. 자, 우리가 A의 회로와 B의 회로가 서로 등가이기 위해서는 같은 회로이기 위해서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자 법칙이 동일하면 된다 그랬죠. 자, 단자 법칙은 이제 다시 복습을 하면 자, 우리가 입력 전류 혹은 뭐 입력 전압과 뭐 출력 전류 혹은 출력 전압 간의 관계식을 함수로서 나타낸 것이 이제 단자 법칙이고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것과 지금 이것이 결과적으로 단자 법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값 i니까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라고 놓게 되면 이것을 그러니까 같도록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RP 그리고 R1, R2, R3의 값이 정해지게 되면 그게 우리가 자 그러니까 병렬 연결 저항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RP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 자 여기 RP분의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RP분의 지금 V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의 전체 V니까
자, 공통된 V 지워주고 나면 지금 여기 1만 남게 되고 RP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R3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식이고요. 지금 그것을 다시 정리한 것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RP분의 1이었으니까 RP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수를 뒤집어 준 표현이 지금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저항이 두 개인 경우를 가정하고 지금 위쪽에 설명한 식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항이 두 개인 경우에는 RP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RP라고 하는 것은 자, R1분의 1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에 해당되는 값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 저항의 병렬 연결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병렬 연결일 때의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저항의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자, 직렬 연결에서는 우리가 단순 합으로서, 그러면, 자, 병렬 연결에서는, 자, 역수의 합으로서 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역수의 합으로서 구하는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두 번째가 이제 전류의 값에 대한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자, 저항의 병렬 연결 저항에서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얼마나 되는지는 자, 이 다음 장에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저항의 병렬 연결인 경우에 이제 전류가 어떻게 나누어져서 들어가는지를 이제 구할 건데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컨덕턴스에 비례해서 전류가 나누어진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죠. 자, 컨덕턴스가 무엇인지 어떤 얘기였는지 이제 생각이 나면 좋겠고요. 자, 컨덕턴스는 우리가 이제 G라고 하는 약속 기호로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었고, 그랬을 때 이것은 저항의 역수에 해당되는 값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자, 앞에서 얘기했던 앞에서 우리가 비워놨었던 그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자, 전류는 자, 뭐 컨덕턴스에 비례한다. 혹은 저항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혹은 이제 컨덕턴스 G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저항이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자, 전압 V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I 곱하기 RP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나눠 쓰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눠 써질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I1에 해당되는 지금 전류는 R1분의 V1에 해당된다는 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그 관계식에서 나오는 거고, 오메 법칙에서 나오는 거고, 자, R1분의 V1에 해당되는 지금 V 값을 지금 이제 V값 대신에 위에서 구한 이것을 대신 넣은 거고요. 이 식을 여기에다 지금 그대로 대입한 거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고, 자, G1 더하기 G2분의 G1에 해당되는 것이, G1 곱하기 이제 I에 해당되는 것이 I1. 자, I2에 해당되는 거는 결론적으로 G1 더하기 G2분의 G2 곱하기 I에 해당되는 값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결국, 자, 컨덕턴스에 비례해서 전류는 나눠져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 전류 분배 법칙입니다. 자, 전류 분배 법칙은 다시 강조하면 컨덕턴스 혹은 저항의 역수에 비례해서 나누어지게 된다. 자, 그럼 예제 2-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10에서 지금 전류 I1부터 I4까지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전류원에서 공급되는 전류를 지금 18, 자, 단위 조심하세요. 밀리암페어입니다. 18밀리암페어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여기도 역시나 이 위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도선만 존재하고 소자가 없죠. 그러면 지금 이 사이, 지금 이 위치로부터 이 위치 사이가 그냥 전부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고, 자, 이것을 A라고 하는 그냥 전체 하나의 노드로 봤을 때, 자, 18mA라고 하는 전류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I1, I2, I3, I4에 대한 전류가 모두 A라는 노드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8mA에 해당하는 전류가 지금 요 4개의 지금 저항에 나눠져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I1, I2, I3, I4를 더한 값이 결국 18mA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각각의 저항에 들어가는 전류가 결국은
자, 18mA인데 그러면 그것이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죠. 18mA가 지금 250옴, 500옴, 그다음에 여기 500옴, 그다음에 1000옴에 각각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컨덕턴스에 비례해서 혹은 저항의 역수에 비례해서 나눠서 들어가니까 그 값을 구하면 됩니다. 저항의 값에 역수에 비례하는 값을 구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자, 이겁니다.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은 전압을 갖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전류값을 구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컨덕턴스를 구하게 되면요. 지금 이제 250분의 1이라는 값을 계산하게 된 게 지금 G1에 해당되는 값이어서 4mm 시멘스 혹은 4mm 모라고 자, 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씁니다. 죄송합니다. 자, 옴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이것을 거꾸로 뒤집은 표현. 이게 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시멘스를 이용해서 써도 되고요. 자, G1은 4. 그다음에 G2와 G3는 우리가 자, 500, 500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지금 2mm 시멘스. 그다음에 G4 같은 경우는 지금 1 시멘스 값을 갖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역수의 합이 결국은 그 전체 역수의 합이 어, 저항의 병렬 연결인 경우에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자, 컨덕턴스 같은 경우는 단순 합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네 개의 컨덕턴스를 더한 합이 지금 전체 등가 저항에 대한 컨덕턴스 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GP분의 G1 곱하기 I에 해당되는 8mA, 그다음에 GP분의 G2 곱하기 I에 해당되는 4mA,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서 4mA, 그다음에 2mA에 해당되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뭐 하나를 더 이제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저항이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자, 저항의 값이 작을수록 전류가 자, 여기는 지금 8mA, 여기는 4, 지금 2mA 이렇게 흐르게 되죠. 자,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저항의 값이 작으면 더 큰 전류가 흐릅니다. 더 큰 전류가 흐르고요. 자, 이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여기 길이고 이것도 길이고 여기도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는데, 자,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저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류가 잘 못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고속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큰 저항이 있는 곳은 차가 많거나 어떤 장애물이 많아서 차가 빨리 달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물의 흐름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 저항이 작은 경우에는 자, 물이 잘 흐르겠죠. 그래서 지금 8mA라고 하는 큰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앞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전류원이 하나 있고요. 전류원이 하나 있고 지금 저항이 하나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 이것처럼 자, 아무것도 없는 도선이 하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도선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저항이 하나 있고 지금 전류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기는 전류원도 상관없고 전압원도 상관없습니다. 뭐든 상관없고 전류 공급 혹은 전압의 공급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저항이 있는 소자와 그냥 일반적인 저항이 없는 그냥 이상적인 도선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 그럼 그때는 I라고 했을 때 전류가 어떻게 나눠져서 들어갈 거냐에 대한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얘는 뭐 저항값이 뭐 2옴이라고 했고 지금 얘는 저항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얘는 0옴의 저항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전류가 어떻게 나눠져서 들어가느냐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끔 보게 될 내용인데, 자, 이 경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저항이 있는 회로라는 거는 길이 막힌다는 얘기겠죠. 차로 얘기를 하면, 자, 저항이 없는 회로는 길이 하나도 안 막히는 완전히 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전류 I가 지금 여기까지 갔고 이쪽 노드에서 일로 갈지를 고민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자, 저항이 전혀 없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자, 이런 회로,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회로, 그러니까 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전류, 여기는 0이고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2A라고 했을 때, 이 2A 전류가 이쪽으로 다 흐르게 됩니다. 자, 다시. 자, 색깔을 좀 바꾸고요. 자, 저항이 존재하고 저항이 없는 도선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저항이 없는 쪽으로 모든 전류가 다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관계식에서도 설명되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요 내용 포함해서 지금 여기서 다뤘던 내용들 반드시 숙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예제 2.11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2.11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일단 여기 A에 주어진 회로가 이제 A에 주어진 회로가 있고요. 이 회로에서 전압 V랑 I1을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압 V가 그러니까 이쪽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로 정의를 했고, 자, I1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화살표가, 이 전류의 방향의 화살표가 이쪽 노드를 넘어서까지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는 전류가 I1인 겁니다. 자, 요거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문제를 접하게 되면 이 회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파악하면 좋겠고요. 자, 보시면 지금 전류원 24A짜리 하나, 그리고 4A짜리 하나, 총 두 개의 전류원이 자,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직렬 연결이 아니라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6ohm짜리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13ohm과 지금 5ohm짜리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13ohm과 5ohm짜리 저항은 서로 직렬 연결이죠. 그렇죠? 직렬 연결이고, 지금 이 직렬 연결된 저항은 자, 6ohm의 저항과 서로 병렬 연결입니다. 자,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다시 표현을 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자, 다 그려놓으면, 자, 지금, 이 오른쪽 부분, 왼쪽 부분은 좀 이제 지금 생각하지 말고요. 오른쪽 부분만 보게 되면, 지금 표현이 13ohm이 이쪽 위쪽에 그려져 있어서, 이게, 병렬 연결이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는데, 13ohm을 좀 위치를, 바꿔서 그리게 되면, 자, 여기 13ohm이 있고, 지금, 자, 여기 13ohm이 있고, 여기 5ohm이 있는 형태입니다.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고,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저항으로 치환할 수 있다면, 자, 그 값은 18ohm이 되겠죠.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 합으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 18ohm이 되는 거고, 이 18ohm과 지금 6ohm은 서로 병렬 연결이죠. 자, 여기까지 파악했고요.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뭐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전압원 같은 경우에는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단순 합으로서 구할 수 있다. 자, 하나의 저항으로, 하나의 전압원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전류원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전류원에 해당되는 값이고, 전류원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24A의 전류원과 4A의 전류원이 있는데, 지금 A 회로와 비교해 보면 지금 서로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순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병렬 연결인 경우에. 자, 이런 경우고요. 자, 마주보는 노드가 있고, 소자가 뭐 여러 개가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지금 여기가 뭐 A, B, C라고 했을 때, 자, 이 위치를 자유롭게 바꿔도 회로는 등가 회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B가 나오는 형태로 위치를 바꿔도, 자, 단 병렬 연결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병렬 연결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 이 두 회로는 같은 회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24A 옆으로 4A짜리 전류원을 붙이기 위해서 6ohm과 지금 4A를 갖다가 서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4A와 지금 4A가 나온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전류원을, 여기 있는 이 전류원을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하나로 합칠 수 있는데,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의 전류 24A,
내려가는 방향의 전류 4A니까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전체는 얼마가 될까요? 20A만큼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20A짜리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지금 전류 공급원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6옴과 지금 13 그리고 5옴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그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로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8옴, 18옴으로 지금 합쳐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B라는 요 회로가 이제 우리가 가장 최종으로 그러니까 최종으로 간략하게 만든 회로인데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가는 거는 자 6옴과 18옴을 갖다가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겁니다. 6옴과 18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병렬 연결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6옴과 18옴을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합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는 6옴과 18옴을 합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18옴 자, 여기 있는 요 18옴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자, 요 파란색 라인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I1을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6옴하고 18옴을 서로 이제 병렬 연결을 해서 이제 하나로 합쳐버리면 자, 거기에 흐르는 전류는 더 이상 I1이 아닌 거죠. 그래서 I1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제 간략화 시키면 되는 거고, 자, 그것보다 더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 주의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I1과 이제 I1은 이제 이 그림에서 구하면 되는 거고 V는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건데 자, 그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자, 요 둘 간의 병렬 연결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자, REQ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표현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저항을 합칠 때 그냥 간략하게 쓰는 이제 약속 기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계산은 18 더하기 6분의 이제 18 곱하기 6이 돼서 자, 2분의 9옴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요 저항 값은 4.5옴에 해당되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연습 삼아서 구해 본 거고요.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전압 V랑 전류 I1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류원이 지금 20A 만큼에 걸려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6옴과 18옴의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의 역수에 비례해서 지금 전류값이 나누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I1 값이 이제 마이너스 5A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어봤고 자, 우리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압의 값은 항상 같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소자에 걸려있는 전압의 값은 같다라고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요 4.5옴으로 줄인 부분이 있는 거죠. 4.5옴으로 줄였을 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전류원이 있고 저항이 하나 존재하는 이런 회로로 지금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자, IS라고 하는 즉 20A라고 하는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고 20A라고 하는 전류가 지금 하나로 합쳐진 4.5옴이라고 하는 요 저항을 가로질러 흐르기 때문에 자,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얼마냐 하면 우리가 ohm의 법칙을 쓰게 되면 자, 20 곱하기 4.5에 해당되는 지금 90V에 해당되는 값.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90V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I1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자, 병렬 연결된 저항에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또 V만큼 그리고 여기 또 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I1을 구했죠. I1을 구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전압 V를 구했죠. 전압 V를 구했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I1이고, 저항 18옴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I1을 구하는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윗방향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지금 전압 V에 해당되는 전류의 방향과 이제 순방향으로서 일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I1이라고 하는 건 역방향이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ohm의 법칙을 적용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8분의 지금 아까 위에서 구한 전압 90V를 쓰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5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여기서 전류 분배 법칙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류 분배 법칙 쓰게 되면 지금 18분의 1 더하기 6분의 1분의 18분의 1 곱하기 20 암페어로 계산하게 되면 역시나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각자 계산해서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문제는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교재 밖에 있는 문제를 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갖고 왔고, 이제 갖고 온 의미는, 자, 여기 있는 요 회로가 있고, 지금 이것의 등가 저항, REQ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등가 저항을 그러니까 회로를 간략화하는 데 있어서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지금 이런 식의 회로가 앞으로 많이 이제 자주 보게 될 건데, 자, 우리가 등가 저항을 구할 때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어디서 보는 저항이냐, 저항값이라는 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는 시점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 정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는, 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터미널이 있으면 바깥쪽, 자, 지금 보시면 이쪽이 외부가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회로의 내부가 되는 거겠죠. 회로의 외부에서 내부를 쳐다보는 방향으로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는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자, 외부에서 내부를, 자, 외부 내부를 다시 정의를 하면, 자, 지금 터미널이 존재하고요. 터미널이 존재하고 그 터미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지금 회로가 열려있는 부분인데 회로가 존재하는 부분이 안쪽이고 회로가 없는 부분이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자,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바라보는 시점이 여기죠. 시점이 정해졌을 때 바라보는 관측자의 시점으로부터 가장 먼 쪽에 있는 저항부터 줄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저항을 한 번에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줄여 나가야 되는 건데, 그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에 있어서 어디부터 차근차근 줄여 나가야 되냐라는 것은, 자, 저항에 지금 그러니까 이 저항을 바라보는, 회로를 바라보는 시점이 있으면, 관측점이 있으면 그 관측점으로부터 가장 먼 곳부터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얘 위치에서 가장 먼 곳에 존재하는 게 10옴이죠. 자, 10옴부터 줄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10옴을 줄일 수가 없다면 그것의 근처에 있는 것들을 같이 줄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문제에서 보면은 지금, 자, 10옴의 저항이 가장 멀리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근처에 8옴, 6옴의 저항이 존재하는데, 자, 지금 이 위치로부터 이 위치까지 가는 요 길이 하나죠. 자, 하나라고 봤을 때 이 길은 그러면 저항의 직렬 연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10 더하기 6 더하기 8옴을 계산하게 되면, 자, 그 결과 지금 24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세 개의 저항을 지금 하나로 줄인 거고요. 합쳐준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여기 그 다음 이제 멀리 존재하는 것은 지금 당연히 이제 여기서 구한 24옴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과 합쳐주는 그 다음으로 멀리 존재하는 것은 12옴입니다. 12옴 같은 경우는 지금 24옴과 12옴은 서로 병렬 연결인 거죠. 그래서 그 병렬 연결 저항을 구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R분의 1은 12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그 값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8옴이 되게 됩니다. 자, 뭐 계산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24분의 3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R이죠. R분의 1이 아니라 R 같은 경우는 이것을 뒤집어 줘야 되니까 3분의 24에 해당되는 8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8옴의 값이 나오게 됐고, 자, 그러면 이 8옴은 지금 12옴과 24옴,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거 전체를 줄여준 것이 8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8옴과 지금,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얘를 하나로 봤을 때 여기 4옴이 존재하게 되죠. 가장 멀리 존재하는 8옴과 지금 4옴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단순 합으로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합하게 되면 12옴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12옴으로 우리가 줄여줬습니다. 줄여주었고, 자 12옴 다음에 지금 6옴이 존재하는데 이 둘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위에서 구한 것처럼 우리가 병렬 연결 저항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게 되면, 자 또 다시 뭐 R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R분의 1은 자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로서 구할 수 있고, 자 12분의 3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자 R은 4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옴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4옴, 여기 3옴, 그 다음에 4옴 서로 직렬 연결입니다.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세 개를 우리가 합하게 되면 자 결과는 얼마? R EQ는 4 더하기 4 더하기 3, 그래서 11옴에 해당된다 라는 것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등가 저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혹은 이제 회로를 간략화하기 위해서 등가 저항을 구할 때 처음 정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자 관점을 정해야 됩니다. 자 관점을 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자 오픈된 어떤 터미널이 존재할 때 그 터미널을 기준으로 회로가 존재하는 쪽이 안쪽이 되는 거고, 그 터미널을 기준으로 회로가 존재하는 반대쪽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내부가 되고 여기가 외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정했을 때 우리가 저항을 구하는데, 등가 저항을 구하게 되는데, 등가 저항을 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자, 두 번째는 이제 관점, 즉 관측점이 정해지게 되면 그 관측점으로부터 가장 먼 쪽부터 차례차례 줄여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너무 한번 처음에 할 때 뭐 귀찮다고 너무 한 번에 욕심을 부려서 한꺼번에 줄이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방금 이제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줄여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5까지의 단원의 내용이 이제 뭐 오늘로서 끝났고요. 자, 이제 2.6부터 나가야 되는데 2.6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2.5까지의 내용을 굉장히 잘 숙지한 후에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좀 짧지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6, 이제 제가 이제 단원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설명했던 어렵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제 태분행과 노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텐데, 사실 이제 책의 구성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2장에서부터 나오기에는 너무 지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2.6단원을 접하는 그 순간 많이 이제 회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2.5까지의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좀 숙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 후에 2.6에 녹화된 강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2.6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반드시 복습하길 바라고요.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5절까지 마쳤고, 이제 2.6에 나와 있는 태블앤과 노튼을 다룰 차례인데, 자, 2.6장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3장에 있는 이제 종속 전원과 관련된 얘기를 좀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전원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지금 이제 태블앤 노튼을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블앤 노튼에 관련된 예제 중에 일부가 이제 종속 전원과 관련된 얘기를 포함하고 있고요. 사실 태블릿 노튼 회로가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종속 전원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속 전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선 좀 배우고 나서 이제 2.6절에서 이제 독립 전원이 있을 경우, 독립 전원만 있는 경우, 그리고 독립 전원과 이제 종속 전원이 같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3장에서 무엇을 이제 배울지를 갖다가 좀 이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종속 전원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먼저 다루고요. 3.1절에서, 그다음에 3.2절에서는 자, 종속 전원이 포함된 회로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는 이제 OPMP라고 하는 이제 연산 증폭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3.4 마찬가지 이제 OPMP, 그다음에 3.5, 3.6, 3.7까지 OPMP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실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학생들이 가뜩이나 지금 새로운 개념을 많이 보는데 이것까지 다루기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번 학기 혹은 올해는 적어도 다루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책에서 적어도
1년 동안은 향후 2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2학기까지는 우리가 OPMF 내용을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루지 않을 테니까 이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OPMF에 대한 내용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년에 이제 생체 신호 계측 기기 및 설계라는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과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요 두 개, 종속 전원과 관련된 얘기만 다룰 거고요. 굉장히 짧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속 전원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독립 전원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면은 독립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변의 여건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된 전류, 그러니까 컨스탄트 값을 가지는 전류 혹은 전압을 갖다가 회로에 전달하는 전원을 우리가 독립 전원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종속 전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다른 위치에 있는 어떤 전원, 소스에 의해서 이제 소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값이 영향을 받는 그런 능동 소자를 우리가 자, 종속 전원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종속 전원의 정의고요. 종속 전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름모꼴의 형태 안에 그러니까 전압원인 경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하게 되고 전류원인 경우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독립전원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종속전원은 지금 이렇게 마름모꼴의 형태로 표현한다라는 것만 다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 형태는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속전원은 총 4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VC, VS, 뭐 CC, VS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VC, VS라고 하는 거는 볼테이지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라고 해서 자, 주변에 있는 전압의 값에 영향을 받아서 이 전압원의 값이 종속 전압원의 값이 결정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앞에 적혀 있는 게 자, 전압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전류원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CC냐, VS냐가 결정되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종속 전압원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종속 전압원의 값이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 V1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V1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RI1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자, 이것도 GV1이라는 값으로 베타 GI1이라는 값으로 자, 이 각각의 전압원 전류원의 값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값이 다른 값을 이용해서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전압의 값 지금 이 터미널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의 값에 영향을 받아서 이 값이 정해지는 거죠. 자, 독립전원과의 차이는 이겁니다. 독립전원은 만약에 이게 5V짜리 전압원이라고 한다면,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5V의 전압을 혹은 에너지를 회로에 공급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듯이 V1의 값이 만약에 이 V1의 값이 5V라고 하면, 지금 뭐 G값에 상관이 있겠지만, 5G만큼의 지금 요 값이 이 종속 전압원의 값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뭐 2라는 값을 갖는, 그러니까 V1의 값이 2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 G만큼의 지금 종속 전압원의 값이 결정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그 값을 결정하는데 이 전압원의 크기 혹은 죄송합니다. 이거 전류원이고요. 자, 전류원의 크기 혹은 전압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 주변에 있는 전압값이나 전류값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종속 전압원, 종속 전류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VC, VS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주변에 있는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압원이고요. 자, CCVS 같은 경우는 주변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되는 전압원이고요. 자, VCVS 같은 경우는 주변에 걸려있는 전압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금 보시면 자, 전류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류원입니다. 자, 이제 3.2로 넘어왔고요. 이제 3.2 단어는 지금 여기 있는 요 3.1 예제를 이해하면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지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고요. 자, 문제를 보면은
전류 i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 i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전화번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독립 전화번이 하나 있고, 6V짜리 독립 전화번이 하나 있고, 지금 3V1의 값을 가지는 종속 전화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지금 요 개인이라고 표현하고, 그게 3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 앞에 쓰여져 있는 요 값을 우리가 이제 개인이라고, 이득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V1에 해당되는 값이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6V짜리 전화번 하나,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3V1에 해당되는 종속 전화번 하나, 그리고 2옴과 6옴에 해당되는 지금 저항이 존재하는 회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류값 i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KVL을 쓸 겁니다. KVL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압 강화와 전압 상승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지금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저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전류를 흘려주는 거를 좋아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류의 방향이 이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봤을 때, 지금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되고, 자, 지금 6V 전압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전압 강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 강화된 부분은 이제 왼쪽에 써주도록 합시다. 왼쪽에 써주도록 하면은, 자, 6V만큼 전압 강화가, 죄송합니다. 전압 상승이 있고, 자,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압 상승인 거죠. 그래서, 자, 6V만큼 전압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자, 여기서 또 마이너스를 만났죠. 마이너스를 만났고, 그 마이너스를 만났기 때문에 또다시 전압 상승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자 V1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자 그리고 전류가 계속 흐른다고 봤을 때,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 거고, 전압 강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전압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 값이 3V1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에 썼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6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어, 아마도 처음으로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지지 않은 소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소자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얘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정할 거냐를 이제 고민하게 될 텐데, 자,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 전류의 방향대로 구하게 되면은 값도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 전압의 값도 이제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 계산이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냥 전류의 방향대로, 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로 정하는 게 비교적 쉬울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플러스, 오른쪽 부분을 플러스, 왼쪽 부분을 마이너스를 정하게 되면, 자,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하면 전류 I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6 곱하기 I가 지금 이 6옴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인 거죠. 그래서 플러스 6I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미지수가 V1 그리고 I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미지수가 두 개고 지금 방정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식을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되죠. 식을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자, V1과 I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 식이어야 되니까, 딱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얘와 얘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지금 오음의 법칙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옴 저항에 I만큼의 전류가 흘렀을 때 V1만큼의 전압이 생겼다라는 건데, 자, 단 조심해야 될 거. 지금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고요. 수동부호 규정에 지금 위배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V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써서 그냥 2i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류 i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V1 대신에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6 더하기, 죄송합니다. 6 더하기가 아니라 6 마이너스 2i는, 자, 마이너스 6i 더하기 6i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 요 6i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i는 6에 해당되니까 전류 i는 3A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지금 이런 풀이 방법이 있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지금 교재에 있는 풀이 방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VL을 이용할 거고, 자,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갖다가 계산할 텐데, 자,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독립전원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갖다가 다 그냥 전압 강화로 봤습니다. 전압 강화로 봤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V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압 강화로 보게 되면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V1 더하기, 자, 얘는 전압 강화 맞죠? 지금 수동 부호 규정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3V1 더하기, 자, 여기도 지금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전압 강화로 보면 맞고, 그래서 6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것이 6이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2V1 더하기 6i는 6이라는 관계식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 V1과 i가 포함된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값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되는데, 그 식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자, V1이라고 하는 것은,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i인데, 마이너스 i인 이유는 지금, 자, 전압 강화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지금 반대로 설정되어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지금 수동부 규정이 위배되는 형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자,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마이너스가 붙는 것이 이제 귀찮기 때문에 그냥 전류의 방향대로 여기서 보인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하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V1과 i에 대한 관계식을 구했고, 자, V1 대신에 요 식을 마이너스 2i라는 식을 넣게 되면,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정의가 되고, 그 값을 구하면 i는 3A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3장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2.6절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3장과 관련된 얘기도 내용도 이제 잘 숙지를 해서 2.6장을 들어가기 전에, 자, 2.5장과 3.12, 그러니까 2.5장, 그러니까 2.5장까지의 내용과 3.1과 3.2에 나온 내용을 반드시 잘 숙지하고 2.6장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